그러니까 이제 2,600까지는 저희 이제 이베스트에서도 예상을 안 한 건 아닌데, 예. 도저히 이제 막상 또 오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네. 2,100까지만 갔을 때도 해도, 어. 야, 저기 다시 갈 수 있을까 좀 어. 걱정을 했는데, 네. 어쨌든 상반기가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도달을 해서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2,600까지 이렇게 올라온 배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결국에 이제 상반기까지 이렇게 강세였던 건 작년과 반대였던 것 같아요. 작년의 악재가 이제 희석된 거죠. 네. 작년의 악재가 뭐였죠? 그 고물가. 음. 근데 이제 물가 꺾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 멈출 것 같고, 그게 좀 크고, 두 번째가 중국 경제가 작년과 다르잖아요. 네. 어쨌든 작년에 셧다운했고, 네. 작년 이제 갑자기 한 11월부터인가 이제 리오프닝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당연히 어찌됐건 우리 한국에는 좋은 거죠. 네. 좋은 게 하나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 지금 요즘에 원자재 가격 많이 좀 안정화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네. 천연가스 가격이나 유가가 많이 안정화됐는데,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국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모든 걸 수입해야 되니까 작년에 그 비싼 가격에 수입을 하니 네. 어려웠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고 있는 데다가, 유럽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작년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유럽이 정상화됐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작년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어쨌든 올해 증시는 상반기엔 네.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 사실 상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긴 맞습니다. 했는데, 네. 뭐 저희 회사 자랑은 아니고 저희는 맞습니다. 상고하고, 예, 기억나시죠? 그때 예.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상반기는 잘 맞췄는데 또 하반기도 저희들 예상대로 좀 고가 좀 계속 됐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까지는 정말 이게 상고로 잘 온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몇몇 분들을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죠. 해가지고 한번 하락이 네. 뭐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까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저도 경기 침체 걱정을 안 한 건 아닌데,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네. 경기 침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정상이라고 봤어요, 사실은. 네.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또 수요도 부진하고.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흐름을 보면 경기 침체가 진짜 이거 온다고 하는 게 맞나 할 정도로 미국 경제는 굉장히 단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죠. 어떻게 보면 한국은 굉장히 성장률이 좀 낮은 상태고, 중국은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미국을 보면은 물론 이제 지표로 보면 또 혼재돼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뭐 마이너스 나니까 네. 이거 진짜 침체 아닌가? 제조업 지표 보면요, 그냥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안 좋아요, 제조업을. 근데 서비스업 지표는 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제를 딱 보면요, 이게 딱 갈라져 있는 거죠. 제조업은 침체가 맞는데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나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그 고용 지표 있잖아요. 네. 실업률 굉장히 낮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네, 그거 보면은 이거 네. 침체 아닌데? 왜냐면 미국이 그동안 침체 보일 땐 다 실업률이 급등했어요. 되게 안 좋았죠. 실업이 안 좋아지고 고용 안 되면서 미국 경제가 부러지고, 네. 이게 그동안의 공식인데, 지금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실업은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침체가 진짜 맞나? 되게 헷갈리죠, 지표들이.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실업률이 안 좋아야 침체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어쨌든 상반기 좋았어요. 네.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에 과연 그러면 진짜 침체로 갈 거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는 아니고요. 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한번, 뭐 이게 침체라는 게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연착륙 한다 그러죠. 이렇게 비행기가 살짝 네. 그 정도는 좀 오지 않을까.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미국의 물가가 좀 일단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침체가 안 온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 사람들 돈이 많아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흔히 그 초과저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코로나 때 돈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네. 근데 그 푼 정도가요,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근데 어쨌든 돈을 굉장히 좀 많이 푼 상황인데, 현금 4번 쏴줬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그 실업급여도 많이 받아갖고, 네. 거기다 연준도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렸고. 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기업과 가게는 돈이 많아요. 아무튼 네. 아직까지는. 근데 그 돈이 결국엔 쓰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그 미국의 가계 현황을 보면 초과저축을 거의 안 해요. 네. 근데 그동안 쌓아놓은 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내 계좌에
아직은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돈들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은 보이죠. 네. 이거 몇 달 후면 없어지겠는데? 네. 그게 한 올해 연말이나 네. 내년 초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소비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고 그때쯤 되면 미국의 실업률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쯤 되면요. 이제 야 이거 빨리 일자리 구해야 되겠다. 큰일 났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네. 좀 여유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올해 가을까지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침체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올해 연말이나 네. 내년 초에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약간의 한번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어쨌든 하반기까지 너무 막 침체에 대해서 네. 당장 걱정할 아. 뭐 그런 건 아니다. 아직은 돈들이 좀 많은 상태다. 그게 소진될 때까지는 좀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침체가 지연된다면은 지금 막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보유하고 뭐 특별히 막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야, 그럴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또 만약에 침체가 온다고 해도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침체가 정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기업이 부도나고 네. 공포가 오고 진짜 경제가 망가지고 네. 이런 침체면 말씀하신 대로 현금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 침체로 갈 가능성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 이제 그렇게 보는 배경에는 일단 이번에 그 얼마 전에 3월이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하면서 네. 지역은행 리스크가 컸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했잖아요. 이거 미국 맞아요. 은행이 이제 망하나? 이건 진짜 리먼 사태가 나면 어떡하지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사실 또 사람들 지금 요새 지역은행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얘기도 안 나오고 근데 되게 좀 특이했던 게 금리 올리면 뭔가 망하긴 망해요. 뭐가 됐건 간에 2008년도는 미국 가계가 망했죠. 부동산 때문에. 네. 기업도 망하고 네. 은행도 그때 힘들어졌고 IMF 때 기억나시죠? 우리 기업이 위험했잖아요. 그때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번엔 되게 좀 독특한 게 그 은행이 망하고요. 기업과 가게는 멀쩡해요. 네. 되게 이상하죠. 네. 되게 원래 그게 아닌데. 네. 근데 뭐냐면 채권자가 망해버렸고 네. 채무자는 버텨요. 되게 특이한 게 채무자가 그러니까 대출은 있는데 이 채무자가 옛날과 다르게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지금 아까 초과저축 얘기했듯이 네. 돈이 좀 있어요. 네.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데 이 은행들은 그동안 번 돈 가지고 그냥 대출이나 해줬으면 좋은데 대출을 안 하고 저기 미국에 너무 안전하던 국채 사가지고 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 은행들의 그 갑자기 파산된 건 좀 특수한 경우로 봐야 돼요.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너무 미국 국채에 몰빵했던 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약간 특이한 결과였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데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한 번에 그 약간의 침체가 올 수 있지만 그 침체는 오히려 또 한 번의 기회가 된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연준 의원은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저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미국 경제를. 근데 그분 머릿속에 만약에요.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걸로 저는 거의 보고 있거든요. 뭐 올려야 한 번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금리는 동결적으로 계속 가는데 미국 경제를 계속 관찰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 신경은 많이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계속 보는 건 미국에 문제가 생기나 경제 시스템 리스크 생길까 네. 이걸 이제 계속 체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미국의 초과 주축이 다 소진돼가지고 소비가 한번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금리나 카드를 꺼내들겠죠. 그럼 이제 시장은 처음엔 그럴 거예요. 거 봐라. 금리 인하 하지 않냐. 이제 진짜 미국 침체 온다. 대비해야 된다. 분명히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엔 한번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식을 또 적극적으로 저는 사야 된다. 네, 사야 되는 조정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로 가려면 정말 부채가 많고요. 네. 뭐가 하나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가계는 물론 돈은 줄겠지만 옛날보다 부채가 굉장히 낮아요. 네. 부채가 많이 없어요. 그래요? 순 자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리먼 사태급의 그런 위기가 생길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어쨌든 이제 미국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금리 인하하면 내년에는 지금 예상만 해도 내년에 한 3번 정도 예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예, 일단 왜냐하면 그게 사실 꼭 그 미국의 경제가 꺾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물가가 제 생각엔 4%, 3%까지 빠질 것 같아요. 3%까지. 근데 금리가 5%가 넘잖아요. 너무 벌어져 있어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좀 살짝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네. 금리 인하를 더 세게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했죠, 항상? 처음에 이제 시장이 흔들리지만 네. 결국엔 유동성이 다시 증가해요. 주가 상승.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뭐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죠. 게임주, 네. 뭐 요새 뭐 엔비디아 올라간 건 맞지만 네. 메타니 뭐니 그 우리 흔히 아는 성장주들 정말 음. 눌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기업들한테도 한번 기회가 온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유동성이 좀 증가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도 그렇게 봐요. 저희 이제 이베스트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좀 장을 그렇게 나쁘긴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네. 한 번에 위기는 올 거예요. 음. 근데 그때 도망가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그게 안 오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혹시라도 그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혹시 온다면 그걸 도망갈 금리 인하가 아니라 또 한 번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경기 침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사이클이 혹시 온다면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도망가지 말자. 그러니까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 계속 연달아 나오면서 큰 하락을 맛봤는데 네. 또 그만큼의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좀 가혹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그 조건이 또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정말 어느 기업이 망해버리거나 가계에 부채가 많아서 그게 터지거나. 네.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제가 아무리 그러니까요. 찾아봐도 없거든요. 네.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업들 요번에 보잖아요. 이번에 되게 놀라웠던 게 그렇게 안 좋다는데 애플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물론 엔비디아 효과도 있는데 애플은 AI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게요. 애플이 뭐 실적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올라갈까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은행보다 쟤네가 더 안전한 것 같아. 현금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잖아요. 네. 은행에 놓는 것보다 차라리 저 애플 주식이나 사놓자. 약간 이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돈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번에 애플이 혹시 기억하세요? 아이폰 쓰신 분들은 우리 한국은 못 하는데 미국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 예금이 늘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애플 예금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애플 예금에 가입을 하면 네. 금리 4% 주겠다. 와, 정말요? 놀랍죠. 근데 미국은 예금 금리가 우리랑 달라서 우리는 대출 금리 오르면 예금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네. 작년에 아마 예금 금리 막 5%도 한번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빠졌지만 근데 미국은 그렇게 금리가 오르는데도 예금 금리가 1%를 절대 안 넣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구조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예금 잘 안 해요. 근데 은행이 망하니까 이거 뭐지? 야, 이럴 바에 애플에 넣어놓자. 야. 주식 사든가 여기에 예금이나 하자. 그러니까 이제 애플로 돈이 더 몰리는. 야.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이번에 실업률이 발표됐거든요. 실업률이 좀 올랐어요. 5월달에 고용자는 늘었는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고용자 수가 늘면은 실업률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 실업률이 갑자기 점프를 한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영업이 좀 안 좋나 봐요. 미국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미국도. 네. 그럼 거기에 고용하잖아요. 그 사람들 해고가 많았대요. 어. 자영업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은 야, 미국 경제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미국의 그 고용자 수는 기업을 설문조사한 거예요. 기업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고용 좀 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서비스 위주로. 그러니까 고용자 수는 늘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자영업을 반영하는 게 시장이 아니에요. 뭐 기업.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빅테크만 가는데 뭐가 좋은 시장이냐. 이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주식시장 원래 그래요. 애플이 가서 지수 오르면 오르는 거예요. 그 시가총액이 많은 부분. 네. 아니, 애플 하나만 3,500조인데. 그 회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엔비디아 몇 개 움직여버리면 나머지 안 가도 증시가 가요. 실제 미국 나스닥 올해 상승률 대부분이 S&P 500에 대부분이 빅테크 한 10개가 움직였대요. 양극화인가요? 양극화 너무 심해요. 그래도 지수 올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투자들이 꼭 빅테크가 무조건 좋아서는 아니에요. 얘네 돈 벌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은행 대신 사버려요. 이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돈도 많고
정말 정말 최악의 경기 침체 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부러질까? 네. 그 생각도 좀 솔직히 들어요. 너무 이쪽으로 돈이 쏠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수급으로 간 거는 음. 결국 나중에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미국 증시의 지금 특수적인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단단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저는 좀 아,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강력한 빅테크 성장주 이런 거를 좀 기회가 왔을 때 더 사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모색하면 될까요? 아니 이거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어. 실제로 저 놀라운 게요. 네. 제가 이제 그 저희 동네에 음. 단골 미용실을 가요. 가는데 네. 거기 사장님 혼자 하세요. 어. 이제 남자 사장님 혼자 하시는데 이제 머리 좀 잘 자르시게 제가 이제 우연히 단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방송에 나오는 그분 아니시냐고. 저는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그 미용사 분하고 하는데 그분은 근데 국내 주식 안 해요. 어. 미국 주식만 하는데 더 놀라운 건 애플만 해요. 아, 애플만 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 아니 애플을 계속 사는데 자꾸만 빠지니까. 빠지니까.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미국 주식도. 근데 요새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애플은 안 망할 것 같고 애플 망하면 다 망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애플 사자. 음. 그리고 기분이 더 좋은 게 달러 올랐잖아요. 음. 요새 달러 많이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한번. 그러니까 달러도 오르는데 애플 주가까지 오르는데 근데 그분 스타일은요 폭락할 때 사요. 계속. 근데 물론 작년엔 고생했던 게 산 거보다 더 빠져버리니까. 네. 근데 올해 너무 기분 좋다고. 네. 나 올해 세금 내게 생겨서. 어.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데 세금까지 내니까 기분이 좋대요. 네. 그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런 되게 단순하잖아요. 미국 주식 뭐 애플을 뭐 정밀 분석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근데 그런 위대한 기업의 워런 버핏처럼 빠졌을 때 샀는데 네. 그냥 시간과 함께 했더니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주식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인 게 미국 주식을 너무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 우리가 잘하는 그 좀 네.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 있잖아요. 뭐 그게 코카콜라가 될지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다만 워런 버핏이 샀던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좋고 그런 기업들을 반드시 좀 급락장에 네. 급락장 또 올 거 아니에요. 뭐 영원히 상승장 오겠습니까? 그럴 때 분할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절대 오를 땐 또 안 사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그 고민을 해보세요. 미국의 그 유명한 기업들을 공부를 좀 해놓고 있다가 정말 좀 뭐 안 좋은 증시 상황이 왔을 때 분할로 접근하시면 저는 좋고 당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제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레버리지나 그 인버스 있잖아요.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좀 제발. 그 3배짜리 엄청나게 사시더라고요. 네. 뭐 3배짜리 보면 그 어떤 사이트 보면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많이 산 거 순서대로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보면 항상 1, 탑으로 돼 있는 게 2가. 3배짜리. 네. 천연가스도 사실 그래요. 천연가스 폭락했거든요. 천연가스 상승할 때 이제 수익 나는 그 ETF 있어요. 반대로 갔죠. 어마어마한 손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에 반대로 3배 베팅하는 거. 손실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이 지수 맞출 능력 있어요? 저도 못 맞춰요. 좀 미국 주식은 뭐 개별 기업은 맞출 수 있다고 쳐도 미국의 지수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건 맞출 방법 없어요. 그리고 3배짜리는 당장 내가 수익이 나더라도 한번 까먹으면요. 지수가 원상복구 돼도요. 3배는 회복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어려운 건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주식을 해도 개별 기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1배짜리 있잖아요. 1배 뭐 미국 스파이 있잖아요. 네. 스파이 같은 거 모으는 거 좋잖아요. S&P. 빠질 때. 예, 요건 그냥 그대로 지수랑 똑같이 가니까. 빠지면 빠지는데 이런 것들은 좋은데 역방향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3배짜리 요건 좀 하지 말자. 그리고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데 저는 인버스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 마음이 망가져요. 밤에 잠잘 때 떨어져 안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뭔가 큰 문제가 근데 그 미국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망가진다는 건 그만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버스 투자하는 사람은 기분 좋잖아요. 네.
수익이 나는 수익 나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희열 느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밤에 잠잘 때 망해라. 진짜 사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죠. 잠잘 때.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게 또 돼요. 그 자기가 그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도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발 인버스는 하지 말자.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금 1순위라고 할까요? 좀 노려봐야 되는 주식으로는 그 미국 주식의 좀 위대한 기업. 네, 뭐 누구나 애플도 많아요. 좋고 다만 지금 올랐으니까 전 맞습니다. 지금은 좀 기다리자. 기다리자. 타이밍을 좀 보자는 얘기고 네. 다만 미국에서도 정말 그러니까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애플 있고 누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MS 누가 대체할 거야? 맞아요. 구글 아무도 대체 못해. 코카콜라 음. 대체. 근데 그런 기업들 다 누가 샀습니까? 버핏이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는 산 건 아닌데 테슬라는 물론 대체할 수도 있어요. 다른 기업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만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누군가 대체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 테슬라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도 작년에 주가 반토막 났어요.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 지금은 몇 배 올랐지만 근데 엔비디아도 누군가 대체를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미국 기업 중에 전 세계 누구도 대체 못하는 기업 네. 그게 있으면 급락장이 온다면 편입을 해도 저는 괜찮다. 1순위군요. 예, 예. 저거는 그냥 예금 넣는 거랑 사실 좀. 그 미국은 은행보다 더 튼튼하다. 예, 그 배당도 주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지수형 상품에 베팅하지 마시고 개별 기업 한번 하시면 어떨까?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만약에 그 전망을 우선 조심스럽게 하신 대로 예. 조금 지연된 침체가 와서 네. 일시적인 조정이 생긴다는 거를 전제하고 네. 지금 같은 순간에는 그러면은 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은 현금은 저는 한 20% 정도? 20%. 그 정도.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강세장이고 음. 물론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뺄 수는 있어요. 네. 그럼 그때 한 20% 현금 또 투입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한 현금 20% 정도 좀 아껴 놓으셨다가 혹시 모를 하락장이 또 네. 온다면 그럴 때 좀 대비하시면 좋겠고, 여전히 저희 뭐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상고하고 그 의견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하반기는 실적 장세로 봐요. 네. 하반기는 이번에 한국의 수출 데이터 보니까 아직까지 마이너스인데 수출 증감률이라 그러죠. 이게 마이너스 그때 한 17%까지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네. 일평균 수출액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달은 조업일수가 적고 어떤 달은 근데 지난 5월 달은 우리가 그 대체 공휴일이 좀 많아가지고 전체로 따지면 조업일수가 좀 작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일평균 보거든요. 일평균 수출액은 올 들어 최고치 찍었어요. 올해 들어서. 최고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일 좋았다. 매일 평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액을 네. 일평균으로 내봐요. 그런데 하루 평균으로 어느 정도 금액 나오나. 근데 올 들어서 이번 5월이 최고치 찍었어요. 그렇구나. 가장 많이 는 거죠.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수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섰다는 건 보통 이게 돌면요 주식시장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돌기 시작한 거잖아요. 고점이 아니라. 그럼 고점 갈 때까지는 우리가 한번 들고 가면 하거든요. 그 고점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신호들이 또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체크하시면 되냐면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네. 지금 마이너스 15, 14, 13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나중에 좋아질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플러스 20 막 플러스 30 나와요. 엄청 갑자기. 그럼 그때부터는 또 면밀히 봐야 돼요. 꺾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럼 그때가 거의 상투 찍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은 그걸 고민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이제 막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시장이 또 한 번에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이 좀 약간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 조정이 나올 때, 그리고 AI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뭐 확 올랐잖아요. 근데 그거 반대급부로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좀 그것 때문에 오버슈팅 한 것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AI 열풍이 좀 시들하면 사람들 관심이 좀 떨어질 때쯤에 좀 주가가 슬그머니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때를 또 이용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역 거래 그런 금액들이 순식간에 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경기 민감주 위주로 돼 있어서 맞아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경기 민감형이니까 질문 잘해주신 게, 이건 저희 이제 윤지호 대표님이신데 이제 저희 예전에 리서치 센터장 하시다가 이제 저희 사업부 대표로 오셨는데, 그 윤지호 대표님이 항상 하시던 얘기가 한국형 이제 투자를 할 때,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미국과 좀 달라요. 한국은 대부분 수출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기업들이.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마우스를 만약에 만든다고 쳐볼게요. 네. 마우스 완제품도 물론 만들죠. 근데 이런 완제품은 누가 만들죠? 거의 중국이 만들죠. 여기 들어간 부품들 있죠. 예를 들면 반도체. 여기 들어간 반도체는 대부분 한국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중간재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그 특징이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 산업은요 항상 투자할 때 선행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반도체 업황이 그 업황이 만약에요 6개월 후에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최악인데 반도체 업황 6개월 후에 좋아집니다. 그 얘기는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네. 거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6개월 후에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음. 그게 이제 선행성이죠. 네. 우리 한국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계속 보유하시거나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수출 증감률이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인데 그 저희 윤재호 대표님이 했던 얘기는 마이너스에서 증감률이 조금씩 개선될 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이면 사야 된다니까. 개선되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플러스 30이면 너무 좋죠. 그때는 조심을 하기 시작해야 돼. 무조건 팔라는 건 아니고 30 갔다 40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30 이상인 경우에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결과 낸 적이 없대요. 플러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또 플러스 30 가면 경계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언제 결국 꺾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거든요. 좋으면 꺾이고 안 최악에선 이게.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수출 증가율 돌기 시작하니까 바닥인데 진짜 주가지수 진짜 오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벌써 저점에서 20% 가까이 올랐어요. 맞아요. 저점에서. 네. 근데 그것만 봐도 확실히 이 방법이 진짜 잘 맞아요. 그래서 항상 체크할 게 수출 증감률. 매월 나오니까 네. 그걸 보시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보유해도 전혀 이상 없을 정도로 이제 막 살아나니까 좀 편안하게 아직은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하고까지 보시면 지수 포인트 같은 것도 나오시나요? 저희가 보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뭘로 주로 보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볼 때는 지수를 볼 때는 PER로 보지 마세요. 왜냐면 PER은 이익 대비 몇 배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올해 10조를 버는데 삼성전자 시총이 100조면 10조에서 100조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0배죠. 그게 퍼예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지금 시총이 500조거든요. 네. 지금 500조인데 올해 예상 이익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엔 좀 좋아져가지고 예를 들면 한 10조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그냥 제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번 요거 자료는 찾아보세요. 아마 그 네이버 같은데 보면 올해 얼마 버는지 나올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올해 지금 현재 500조인데 올해 10조 번다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럼 50배죠. 네. 비싸죠. 너무 비싸. 엔비디아가 40배예요. 예상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삼성전자 왜 이렇게 비싸? 그럼 팔아야 돼요 그냥.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한때 50조 벌었어요. 50조에 500조 계산해 보세요. 10배죠. 싸죠. 네. 싼데 이익이 급감을 해버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PER로 계산을 하는 순간 이익 사이클에 이게 계산이 안 돼요. 하이닉스는 적잖아요 하물며. 계산 됩니까? 안 돼요. 네. 부실기업 같은 거죠. 예를 들면 하이닉스는 부실기업 아닌데 야 이거 적자났어. 계산 안 돼. 야 이거 밸류 계산 안 되는데 하지 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PBR을 해야 돼요. 자산가치. 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PBR이 그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얼마냐면 올해 예상으로 5만 1,000원 나와요. 네. 5만 1,000원인데 지금 주가 얼마죠? 7만 원 넘었죠. 그렇죠. 그럼 계산해 보면 1.4배 정도 나오죠. 1.4배. 야,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그때 1.1배까지 갔었어요. 한때 맞아요. 1.1배였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보통 PBR 1.2배에서 2배 왔다 갔다 해요. 안 좋을 때가 1.2배. 1.2배면 6만 원 할 때입니다. 거기가 거의 바닥이에요. 실제 거기 바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배면 얼마 나오냐면 10만 원 넘어요. 그래서 내년에 10만 원도 갈 수도 있어요. 네. 좋으면. 근데 보통 중간까지 보거든요. 중간 밴드가 1.55배 나와요. 그래서 1.55배에다가 5만 1,000원 딱 곱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7만 9천 원. 8만 전자. 그래서 올해 8만 전자 한번 갈 수도 있다. 그래 봐야 평균이에요. 네. 평균이 8만 전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건 합리적이에요. 근데 지수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몇 배에서 왔다 갔다 하냐면 0.8배에서 1.2배를 왔다 갔다 해요. 보통.
근데 좀 간혹가다 1.3배 가는 적도. 코로나 때 3,300 갔을 때가 1.3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오버였죠. 그러네요. 근데 0.8배가 깨진 적도 있어요. 그때 2,100 갔을 때 거의 음. 0.8배까지 갔거든요. 실제로 진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음. 근데 지금이 몇 배냐면 올해 2분기에 코스피 주당 순자산 가치가 2,650 나옵니다. 네. 지금 2,600이죠. 2,600 정도 되잖아요. 그럼 0.96배 정도 될 거예요. 96배, 97배 정도. 그럼 거의 한 배 정도 네. 맞죠. 그러니까 한 배가 뭐죠? 평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인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한 배면 다 온 거 아니냐. 거의 다 왔을 수도 있어요. 보통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잖아요, 아직은. 마이너스인데 한 배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럼 야 아직 마이너스인데 한 배면 이제 다 왔네? 주식 팔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 실제 계세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올해 연말에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얼마까지 가냐면 네. 2,800이 넘어요. 아. 그러면 연말까지 보면 4분기로 보면은 PBR 한 배가 2,800이죠. 그래서 저희는 2,800까지 보고 있어요. 이익이 느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산이 쌓이니까 점점. 쌓이니까. 그러면 이제 분기가 지나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이 적자를 보면 후퇴하겠죠. PBR이 낮아지겠 이게 낮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올해 4분기까지 이익은 늘거든요. 보니까 그게 쌓이면서 2,800 어떤 증권사는 2,900에 3,000도 봐요. 와. PBR 한 배를. 왜냐면 이제 그건 추정하기 좀 달라서. 네. 근데 저희는 2,800에서 한 2,850 보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희는 2,800에서 2,850까지는 와. 한 배 그러니까 거기 가봐야 한 배입니다. 음. 수출 증가율 플러스로 전환할 거고 그럼 그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다. 음. 근데 만약에 우리 예상보다 훨씬 이익이 많이 나고 더 좋은 모멘텀이 생기면 넘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저희는 그래서 2,800까지는 하반기에 보자. 요게 저희의 이제 일단은 의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투자들이 꼭 빅테크가 무조건 좋아서는 아니에요. 얘네 돈 벌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은행 대신 사버려요. 이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돈도 많고. 정말 정말 최악의 경기 침체 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부러질까. 네. 그 생각도 좀 솔직히 들어요. 너무 이쪽으로 돈이 쏠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수급으로 간 거는 음. 결국 나중에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미국 증시의 지금 특수적인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단단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기업에 워런 버핏처럼 빠졌을 때 샀는데 네. 그냥 시간과 함께 했더니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주식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인 게 미국 주식을 너무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좀 네.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 있잖아요. 뭐 그게 코카콜라가 될지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다만 워런 버핏이 샀던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좋고 그런 기업들을 반드시 좀 급락장에 네. 급락장 또 올 거 아니에요. 뭐 영원히 상승장 오겠습니까? 그럴 때 분할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절대 오를 땐 또 안 사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그 고민을 해보세요. 미국의 그 유명한 기업들을 공부를 좀 해놓고 있다가 정말 좀 뭐 안 좋은 증시 상황이 왔을 때 분할로 접근하시면 저는 좋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애플 있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MS 누가 대체할 거야? 맞아요. 구글 아무도 대체 못해. 코카콜라 대체. 근데 그런 기업들 다 누가 샀습니까? 버핏이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는 산 건 아닌데 테슬라는 물론 대체할 수도 있어요. 다른 기업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만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누군가 대체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테슬라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도 작년에 주가 반토막 났어요.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 지금은 몇 배 올랐지만 근데 엔비디아도 누군가 대체를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미국 기업 중에 전 세계 누구도 대체 못하는 기업 네. 그게 있으면 급락장이 온다면 편입을 해도 저는 그게 괜찮다. 1순위군요. 예, 예. 저거는 그냥 예금 넣는 거랑 사실 좀. 그 미국은 은행보다 더 튼튼하다. 그 배당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